아름다운 언어와 불편한 진실, 이 둘이 충돌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또 매혹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작은 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한국의 정말 저명한 시인이죠. 매년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고은 시인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쓴 바로 그 사람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 바로 이 지점에서 문학계는 아주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투 운동이 불길이 문학계까지 번졌을 때 우리는 그동안 존경해왔던 인물들의 또 다른 얼굴을 정면으로 봐야만 했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결함이 있는 창작자가 만든 예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한 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논쟁이고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작품은 작품일 뿐이다. 시인의 사생활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시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잘못인데 어떻게 작품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냐. 이렇게 맞서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런 딜레마가 오늘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위대한 예술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른바 문제적 천재들의 이야기는 예술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됐거든요.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세기 프랑스부터 20세기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 문자적 천재라는 인물상은 때로는 낭만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혹독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문제적 천재들을 계속 용인해 왔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시라는 장르에 뭔가 특별하고 거의 신성하기까지 한 힘을 부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는 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강렬하게 흔드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소설보다도 휘곡보다도 먼저 있었던 게 바로 운문, 즉 시였거든요. 그 답은 어쩌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구조,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본능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의 시작은 신과의 대화였고 우리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대의 주문이나 서사시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술의 형태로 진화해 온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시에 끌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시의 리듬, 그 운율이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소리, 바로 심장 박동이나 숨결의 박자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바로 이런 본질적인 힘 때문에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를 모르면 할 말이 없다고요. 수천 년 동안 시가 교육의 기초이자 가장 고귀한 표현 방식으로 여겨졌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지기 쉬운 디지털 시대에 시의 힘은 약해진 게 아닐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시의 핵심 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본의 시 형식인 하이쿠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 짧은 음절 안에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담아내잖아요. 이 구절 좀 보세요. 정말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얼마나 깊은 의미를 전달하나요? 바로 이런 힘이 시의 핵심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짧고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문장에 대한 수요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트윗이나 인스타그램 캡션, 아니면 인터넷 밈까지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시의 본질, 즉 간결함 속의 감정을 압축하는 힘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스캔들이나 복잡한 역사를 넘어서 시의 진짜 힘은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1968년에 쓰였지만 지금 읽어도 감동적이죠. 거대한 힘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결국 시라는 건요, 우리 인간의 경험을 담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의 진짜 목적은 독자인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바로 그 문장을 발견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시에 대해서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면서도 또 제일 멀게 느껴지는 예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 시가 가진 진짜 힘,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시인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다들 있으시죠? 뭐랄까,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백한 얼굴로 막 고뇌하는 모습.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를 둘러싼 이 아주 질긴 오해부터 한번 걷어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시인은 돈도 못 벌고 왠지 좀 아파 보여야 할 것 같고 사소한 일에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도통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라는 편견 말이에요. 마치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처럼 지금 우리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요, 시의 본질은 사실 전혀 다릅니다. 여기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시는 그냥 슬픔이나 어려운 감정을 막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시의 진짜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즐거움과 가르침을 동시에 주는 것. 우리에게 어떤 쾌락을 주면서 동시에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그러니까 통찰을 선물하는 아주 정교한 장치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냥 글자 몇 개로 즐거움과 가르침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뇌를 한 대 쾅 하고 치는 듯한 경험, 바로 인지적 충격에 있습니다. 자, 인지적 충격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매일 보던 아주 평범한 무언가를 어떤 시의 한 구절 때문에 갑자기 완전히 낯설고 새롭게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의 경험. 바로 이 충격이야말로 시가 우리에게 쾌락과 통찰을 전달하는 핵심 무기인 셈이죠. 여기에 정말 완벽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말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다락 같은 턱을 하고 제 결에도 모를 뿐더러 밤이면 먼데 달에 보며 잔다? 잠깐만요. 다락 같은 턱이라네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길고 우아하게만 생각했던 말의 얼굴이 이 표현 하나 때문에 갑자기 기괴하고 거대한 다락방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알던 그 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주 낯선 생명체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제 결에도 모른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콕 찌릅니다. 맞아요. 사실 모든 가축은 태어나는 순간 어미와 헤어져서 인간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아라는 사실을요. 이 익숙한 동물에 숨겨진 슬픔이 확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적 충격의 힘입니다. 시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비틀고 흔들어서 그 본질을 맨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익숙함이라는 먼지에 가려져 있던 세상의 진짜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시의 역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시는 대체 어떤 기술을 쓰길래 이런 엄청난 충격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마법 뒤에 숨겨진 비밀 병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이 강력한 힘, 그 원천은 대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은유. 우리가 흔히 메타퍼라고 부르는 거죠. A는 B다처럼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가지를 그냥 같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말의 턱과 다락을 연결하는 순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하는 것처럼요. 이 은유야말로 시의 심장이자 인지적 충격을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이걸 간파했습니다. 은유를 자유저재로 사용하는 능력이야말로 천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말을 예쁘게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연결하는 최고의 지적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유라는 강력한 무기는 한 명의 천재를 넘어서 한국 문학 전체를 만든 거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한국 현대시의 문을 연 거장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노래해서 어머니라고 불리는 김소월, 그리고 방금 본 말의 시인처럼 날카로운 언어와 감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아버지 정지용, 그리고 이 두 거인의 어깨 위에서 부끄러움의 미학을 노래한 위대한 계승자 윤동주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대한 건 그냥 시를 아름답게 잘 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은유의 힘을 빌려서 시대의 아픔과 민족의 정서를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또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시는 문학을 넘어서 한 시대의 구원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오래된 예술이 2024년 지금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요, 놀랍게도 시는 지금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의 본질 자체가 지금 시대와 너무나 잘 맞기 때문이에요. 짧은 형식 안에 강렬한 이미지와 깊은 의미를 꽉 압축해서 전달하는 시의 특성, 이게 긴 글은 잘 읽지 않는 스크롤의 시대의 가장 완벽한 콘텐츠 형식인 셈이죠. 이 숫자, 1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으세요? 한 유료식 배달 앱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딱 6개월 만에 모은 20대, 30대의 구독자의 수입니다. 더 이상 시는 낡은 유물이 아니에요. 가장 젊고 트렌디한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미디어가 된 겁니다. 사상가 이반 일리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는 도서관, 자전거, 그리고 시라고요. 지식을 담는 도서관, 느린 속도로 주변을 살피게 하는 자전거,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시. 시는 단순한 예술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한 필수 생존 도구라는 뜻이죠. 시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렌즈라면 그 렌즈는 시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익숙하고 평범한 무언가를 하나 골라서 딱 1분만 시인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과연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한국 시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오늘은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시 두 편, 그 속에 숨겨진 어쩌면 조금은 껄끄러울 수도 있는 비밀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시는 이런 뜻이지 하고 생각했던 그 의미들 있잖아요. 그 겹겹이 쌓인 껍질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벗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시죠. 바로 정지용 시인의 향수입니다. 다들 아마 멜로디까지 떠오르실 텐데 일단은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이야, 이 첫 구절만 읽어도 정말 머릿속에 그림이 싹 그려지지 않나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골의 향수를 제대로 자극하는 아주 전형적인 목가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줄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흐른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특별한 단어 하나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나른하고 평화로운 그 소리, 그리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그 느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잖아요? 이게 바로 시의 힘이죠. 자, 시의 시선이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움직입니다. 넓은 들판을 비추다가 이제 서서히 집 안으로 줌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가장의 상징인 아버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선은 그의 삶을 구성하는 여성들, 바로 두이와 아내에게로 옮겨가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이 시의 풍경이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복잡한 차원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제 정지용의 물리적인 고향 풍경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한 인간의 내면, 도덕적인 풍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시는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쓰인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아마 이 구절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유명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로 이 구절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시인의 역할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잎새에 부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시대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그 책임감. 대단하죠? 윤동주 시인에게 하늘과 별은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철학자 칸트가 말했던 내 안의 도덕률 같은 거였죠. 다시 말해 양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저 하늘의 별처럼 절대로 변치 않고 나를 비추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그걸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해석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 겹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이 아름다운 시들이 사회가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면 어떨까요? 기억나시죠? 아까 정지용의 향수에 나왔던 사철 발벗은 아내.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아, 정말 가난했구나, 고생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면 여기서 완전히 다른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패티시즘이라는 개념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정신분석학에서는 발 같은 특정 신체 부위나 사물이 원래는 가질 수 없거나 금지된 어떤 욕망을 대신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의 상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걸 주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논쟁적인 비평가였던 마광수 교수인데요. 그가 바로 이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놀랍게도 윤동주의 또 다른 시에 적용하면서 당시 문단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가 높다랗게 보이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보통은 이 시를 읽고 아, 정말 종교적인 신념이 깊었구나, 순교까지 각오했구나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마광수 교수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 이 십자가가 신을 향한 게 아니라 실은 억누를 수 없는 성적인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렇게요. 그의 해석을 한번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 높은 첨탑은 욕망을 억누르는 도덕이나 종교, 즉 초자아고요. 둘째, 거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건 금지된 본능과 싸우는 청년의 고통을 의미하죠. 셋째,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욕망이 해소될 길이 없다는 뜻이고요. 넷째, 행복한 예수라는 표현은 억압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쾌락을 느끼는 좀 사도마조이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꽃처럼 피어나는 피는 억눌린 성적 에너지, 즉 에로스가 결국 자기 파괴, 타나토스로 변해버리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적 상징이 사실은 거대한 심리적 갈등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시의 아름다운 표면을 봤고 그 아래 깔린 시대적 양심을 봤고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무의식의 욕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겹들을 하나로 합쳐서 다시 시를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운명을 써내려간 조금은 섬뜩하기까지 한 예언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삶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조국의 광복을 정말 안타깝게도 불과 6개월 앞두고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가 다시 한번 놀랍게 다가옵니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그의 시 곳곳에는 이렇게 순교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듯한 구절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운명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각본을 써놓고 심지어 그 결말이 비극일지라도 그 각본대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을 계속한다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이런 비극적인 운명은 윤동주 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향수의 정지용 시인은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고 우리에게 친숙한 진달래꽃의 김소월 시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위대한 예술을 남긴다는 건 어쩌면 이렇게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담보로 해야만 가능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위대한 예술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 운명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들여다보는 것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